영하 30도를 밑도는 노르웨이 설원을 국산 K2 전차가 힘차게 달립니다. 눈밭에서 안정적인 방향 전환은 물론 목표물 타격 임무도 이상 없이 수행합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과 경쟁 중인 현대로템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차 성능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천궁2로 아랍에미리트와 4천억 원 빅딜을 성사시킨 LIG 넥스원 역시 여세를 몰아 중동 시장의 추가 수주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유도무기 체계 시장은 국방 선진국들이 선점해왔지만 천궁2는 사막기후에서도 잔고장이 없고 목표 명중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동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차세대 장갑차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을 앞세워 유수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독일 링스와 최종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한화 방산 계열사의 끈끈한 협업 구조를 앞세워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Programs such as this cannot be run by one single company. It's a collection of many supporting organizations that will support this right throughout the operation, not only in sense of acquisition, but in sense of sustainment and operation over 20, 30 years.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업에 레드백이 낙점받는다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 기록을 쓰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방산 호조세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올 초 하향세를 그리던 코스피 흐름과 반대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익률은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방산주 상승 흐름을 주도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목받은 퍼스텍과 빅텍은 각각 43%와 28.6%의 깜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의 올해 전체 수주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할 텐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송 기자, 우리 방산 기업들 주가 보면 최근에는 좀 등락이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점이 많은 지금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좀 이런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앞부분에 네. 그 현대로템 K2 전차 예. 설원지에서 막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질주하는 게 여담으로 좀 도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경쟁사들이 이제 새벽이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추워질 때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때 네. 시동이 잘 안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아랑곳 없이 시동 잘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수주에 이런 좀 성공을 했거나 또는 이런 수주를 눈앞에 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몇 개만 좀 추렸습니다. 예. 보시면은 LIG 넥스원도 있고요. 한화 디펜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약 규모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최소 이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굉장히 큰데다가 한 번 수주를 하면은 최소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이 교체가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네. 큰 장점입니다. 또 MRO 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MRO 사업이 뭐냐면은 장비 그리고 이제 이런 부품들을 함께 좀 수리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오래 쓰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 이런 카센터가 같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서비스 센터 같이 있는 것처럼 네. 이 MRO 사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인 사업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올랐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웃지 못할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방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방산 기업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슈들 보면 우주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산기업에서 왜 우주산업을 얘기하지라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주산업은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기술들이 굉장히 접목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방산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기체계나 이런 국가방위 전력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가장 앞선 상황이고요. 이게 좀 보편화되면은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민항기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알만한 뭐 예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요즘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레이더 센서, 뭐 네.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이 좀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술들이 원래는 방산 기술에서 먼저 적용이 먼저 됐었어요. 사용이 됐었군요. 그렇죠.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데 먼저 좀 사용됐던 기술인데 네. 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고탄성 뭐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고강도 소재들 뭐 이런 것들도 방산에서 먼저 이렇게 활용됐던 기술들이 보편화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기술들을 앞세운 그런 방산 기업이 우주 산업에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방산 기업들이 주도로 한국형 발사체를 쏘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누리호죠.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저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누리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기술로만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좀 미완으로 남았는데요. 이게 700km 상공에 도달하는 그런 비행은 좀 문제없이 좀 수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저 발사체 거의 맨 끝단에 보시면 3단계 그 장착된 이 7톤급 액체 엔진이 조금 빨리 멈췄습니다. 맞아요. 예, 좀 조금 더 아쉬웠어요. 먼 거리를 가져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위성을 좀 퇴양궤도에 올리는 뭐 그런 연습을 했지만 예. 그런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과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기술 발전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 인터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확장되고 굉장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은 이미 저희 관점에서는 확정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팽창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산업체 입장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술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카이와 함께 이제 한화도 굉장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는 최근에 이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김동관 사장을 필두로 해서 스페이스 허브 팀을 꾸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서 이 발사체와 또 위성 제작 분야 그리고 통신 서비스 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인수합병과 또 지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한화 예시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사업 초창기기도 하고 뭐 방위 산업 그리고 뭐 우주 산업 이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민간 기업 주도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위 산업 기술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국가 보안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사항이 있으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간에서는 쉽게 이게 끌어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의 통제를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대부분 기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부 예산 그리고 이 기술 이전만 바라보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이 정부가 지원을 해도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정부가 우주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했던 기업이 아닌 능력 있고 도전하려는 새로운 기업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부기관의 역할이 민수기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발판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우석 한국방산학회장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업체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최근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이 정부 규제에 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뒤처지지 않게 좀 신속한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 자, 송 기자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해외 넘어 우주로 가는 K방산 그리고 해시태그 제목으로는
해시태그 우주가고, 해시태그 주가 날자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송민화 기자였습니다.